안녕하세요. 최강 내공의 머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자, 저는 최강 내공의 머니쇼 진행자 최강 내공입니다. 자, 재무설계 이슈를 다뤄보는 프로그램이죠. 가정경제의 흑자를 만들어드리는 재무설계 이슈 다루는 방송입니다. 다양한 경제, 시사, 정치 이슈들을 가지고 재무설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가정경제의 흑자로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고요. 좋은 재테크 팁들이 있다면 소개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재테크 방송처럼 정말 많은,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운 재테크 팁들을 소개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되는 팁들을 소개드리고 그 중에서도 현재 트렌드에 맞게 효용가치가 좀 있는 것들 중심으로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주제는요, 내 주인 마련 적기가 있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019년 하반기, 다들 어떻게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택 경기 측면에서는 조정 국면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주택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현재도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집이 없는 분들, 무주택자의 고민은 이렇죠. 지금 당장 안 사면 계속 오를 것만 같은 그 공포감, 두려움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살려고 하면 너무 오른 건 아닐까? 조금 있으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집이 없는 우리 무주택 서민들,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주택을, 즉 집을, 그리고 부동산을 투기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겠죠? 제가 재무설계 기준, 재무설계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동산, 주택이라는 부분은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도 아닙니다. 거주 목적에, 실거주 목적에 사용하는 비용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경제 측면에서, 경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최대 효용가치 법칙. 그러니까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용은 줄이고, 만족은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에서 주거비는 주거비입니다. 주거비용이죠. 그러니까 월소득에서 지출되어지고 있는 주거비용은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줄여야 될까요? 비용을 높여야 될까요? 당연히 비용은 줄이고 만족은 극대화시켜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무주택자들의 이런 고민, 즉 집이 없는 우리 서민들의 고민을 판단할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주택을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중심을 잡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판단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투기나 투자 목적이라면 지금 사야 되겠죠. 계속 오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책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투기 세력들, 즉 다주택자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돈도 저금리 상황이라 갈 곳을 잃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출 끼고 하는 갭 투자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힘으로는 힘들죠.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집단의 힘, 공동체 힘을 가지고 주택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줄여야 되니까요. 재무설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을 전망하면서 만약에 수년 내에 집을 매도해서
무주택자가 된 분들, 최근 몇 년 동안 한 2, 3억 올랐잖아요. 1, 2억 오르고. 그러면서 아마 되게 큰 실망감, 낙담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계속 갖고 있었으면 2, 3억 더 버는 건데, 그죠? 2, 3년 동안 2, 3억 버는 거 어마어마한 금액일 겁니다. 우리 서민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한 20년, 30년을 직장 생활해도 1억, 2억, 3억 모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큰 낙담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투자에 대한 측면에서 사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주택자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집 한 채 확보하는 거 가능할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예, 전세도 뭐 4, 5억, 5, 6억, 어떤 데는 8억, 10억 이렇게 되고, 자기가 직접 살려고 하면 5억 이상 최소한 줘야 되고, 그쵸? 그것도 5억 이상이라는 것은 약간 변두리, 서울에서도 약간 변두리 측면이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투기하는 게 쉽습니다. 갭 투자하기 너무 쉽잖아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는 집이라면 갭 투자하기 힘들죠. 하지만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갭 투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남의 돈으로, 그렇죠? 투기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월세 기간 또는 전세 기간에 맞춰서 집을 옮기고 사려고 하면 그 타이밍이 안 맞죠. 마침 그 타이밍에 또 올라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서민들, 특히 무주택, 집이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은 안정성과 수익성 이 두 가지 보면 되고 입지만 고려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주거 근접성, 그리고 자녀 교육 환경, 그리고 적어도 있습니다. 직장 근접성도 존재합니다. 이게 실거주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충족시킬 만한 곳, 그리 많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결혼을 한 가정들의 경우에는 부모님 댁과의 거리,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저희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들이 직접 양육을 했다면 지금은 조부모들이 양육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 자식도 키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손주들도 키워주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왜? 사회에서, 그쵸? 출산율은 높이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회복지비용 쓰는 거는 이상하게 아까워하면서 아이들 출산율 높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즉,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저출산 말만 하지 말고 출산 장려 말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 국가의 보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낳기만 하고 그건 알아서 가정에서만 키우라는 거죠. 뭐 국가나 사회에서는 그거를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낳을 때마다 세금이 그만큼 들어오는데 죽을 때까지. 즉 이상한 언론들에 의해서 출산율은 높으라고 하면서도 그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사회, 공동체, 국가 차원에서는 그 복지 비용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러면 만약에 미혼이라고 한다면 결혼해서 애를 낳을 이유가 없는 거죠. 100% 내가 케어해서 나라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그쵸? 내가 좋은 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자녀가 좋은 일도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즉 실거주 관점에서 주택을 바라봐야 되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은 그러면서도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죠.
전세로 살다 보면 고민되잖아요. 갑자기 전세 가격을 5천만 원, 1억 올려달라고 집주인들이 갑자기 그러죠. 그 집주인들 다주택자들입니다. 즉 투기 세력들이에요. 그 집주인들. 전세가가 갑자기 5천만 원, 1억, 2, 3억 올려달라고 하면 누가 올려줍니까? 2년 만에 어떤 직장인이 1억, 2억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평균 연봉이 2,500도 안 되는데 1년에. 그쵸? 뭐 2년 동안 5천만 원 이제 사전소득, 세전소득이 2,500, 2년 세전소득을 다 모아도 5천이잖아요. 세금을 제하고 나면 2천만 원이 안 돼요. 1년에. 그러면 2년 동안 4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4천만 원 중에서, 그쵸? 버스도 안 타고, 기차도 안 타고, 전철도 안 타고, 여행도 안 다니고, 안 사 먹고, 4천만 원을 고스란히 모았어. 2년 동안. 근데, 다주택자, 투기 세력인 집주인은 갑자기 1억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4천만 원 내고 6천만 원은 어떻게 돼요? 대출받아서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전세가가 오를 때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 무주택자들, 집이 없는 우리 서민들의 서러움 아니겠습니까? 즉, 전세 갱신할 타이밍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이사를 갈 수밖에 이런 현실, 이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히 자영업자들 어려운 이유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임차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차료. 폭등하는 임차료. 아니 가게를 잘해서 그 브랜드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죠. 월세 200 받던 거 월세 1,000만 원 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도둑놈들이 있어요. 이런 집주인들은 뭐라 그래요? 투기 세력이에요. 투기 세력. 완전 불로소득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그 입지를 잘 만들어 놔서 그 가격이 올라간 건데 그 집주인만 지가 그냥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투기 세력들이죠. 즉 집값이 오르게 되면 첫 번째 집을 살 때 그걸 살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합니다.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즉 내가 집을 소유하는 진입장벽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집을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2년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 걱정할 것도 뭐 기분 좋죠. 집값이 내려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집이 한 채 있으니까. 그렇죠? 두 채 있을 땐 좀 다릅니다. 내가 사는 집과 다른 한 채. 뭐 집값이 오르면 좋겠지만 떨어지면 임차료가 줄어들잖아요. 임대료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즉 이제는 주택을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는 주택, 살아가야 하는 주택은 저는 공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고려할 때가 됐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주택이 한 채 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소유하고 국가에서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고 했을 때, 즉 주거비를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져주는 측면에서 할 때, 즉 투기와 투자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주는 어떤 공적 체계 안에 주거가 좀 들어갈 수 있다면 주거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내수 시장 살아날까요? 소비 살아나죠. 소비 살아나면 자영업자 살아나죠. 그럼 내수가 커지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아니라 내수가 커지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 성장률이 기존과 다르게 폭등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너무 수출 일변 의존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 내 집 마련 적기는 언제가 될까요?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말인데요. 즉 1세대 1주택, 자기 집 한 채 정도 갖는 거는 비싸든 싸든, 비싸도 그리고 싸도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오르든 말든 고민할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좋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 일변도입니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많이 바뀌어가요. 예, 고층 아파트, 그거는 추후 슬럼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대지가 많은 그런 단독주택들을 1가구 1주택 보유하는 거 어떤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서울은 굉장히 작습니다. 서울 가까이에 있는 수도권들,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입지 조건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어떤 그 단독주택들을 보유하는 게 대지 지분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도 사람의 어떤 정서상,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서상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내 집 마련 어느 정도 자기 자금이 준비된 분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느 정도 자금이 준비되지 못한 분들은 그 자금을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주택이나 협동조합 주택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적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거에 따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는 안 되겠죠.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자기의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냥 100% 대출 갖고 살 수는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소득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출할 소득 수준이 되어야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직장의 안정성, 소득을 언제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확보할 건가, 그거에 대한 고려까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죠. 바로 소득과 지출을 고려한 현금 흐름상에서 무리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지 지분이 많은 어떤 입지가 있는 주택을 사는 게 훨씬 낫겠죠. 지금 이거는 산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평생 어떤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을 통해서 평생 나가놓은 주택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면 사는 것보다 그걸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사실 주거 비용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적기란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내가 현재 종잣돈이 없다 그러면 사실 종잣돈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택이나 공동주택, 공공주택들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 저렴하게는 단독주택들을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면 내 집 마련은 언제나 해도 됩니다. 오르든 내리든 말이죠. 왜냐하면 투자자산에 대한 가격 변동성에 민감한 부분들, 즉 집값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한다. 그거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은 살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투자 세력이나 투기 세력들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서도요. 따라서 이제는요, 집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도, 기준들을 말이죠.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집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만 되면 대박이 로또 당첨이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물론 로또 당첨이 됩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의 가점 기준이 훨씬 좁아져서 당첨되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문제죠. 게다가 비쌉니다. 그리고 아파트밖에 없죠.
따라서 이제는 아파트만 선호하는 이 생각도 좀 바꿔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시청자들은 현명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집값 등락과 상관없이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가야 될지라는 측면, 즉 재무설계 측면에서 이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 적기는 서두를 필요는 없죠. 자신의 자금력이 된다면 자금력과 그리고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 되어 있다면 진행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회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 공동체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정치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각 지역마다 직접 정치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구청장이나 뭐 시장들한테 압박을 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게끔 주거 비용을 줄여내면서 삶의 질을 높여내는 그런 주택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직접 정치 방법이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재무설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치에도 개입을 우리 지역민들, 주민들께서 직접 해줘야만 개인의 재무설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재무설계가 실패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재테크 PPL, 재테크 투자상품 PPL입니다. 약간의 그 광고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과장이 살짝 될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좋은 것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테크 투자상품 PPL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트테크, 미술품 재테크죠. 미술품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적금 금리보다는 기대하는 수익률이 좀 높겠죠. 왜냐? 투자상품이라서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술품이기 때문에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현물자산 투자이기 때문에 현물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에게는 재밌고 효자가 되는 그런 재테크 상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간, 1년이라는 투자기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금액도 작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재테크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연말정산 때 꼭 필요한 건데요. 소득공제형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큰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이미 수익률,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고요. 매년.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한테 가장 부족한 은퇴자금, 연금 재원의 사이즈를 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형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좀 키워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고민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아트테크, 하나는 소득공제형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두 개 좀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최강내공의 머니쇼라고 해요. 여기 들어오셔서 우수회원 요청하시고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 들어가셔서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 메인에 재무상담 전용 연락처를 올려놨습니다. 다음 카페 최강내공의 머니쇼 메인에 우측 상단 쪽에 보면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그 연락처를 통해서 문자로 궁금한 분들 올려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즐거운 재무설계를 통해서 가정경제가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여유 있는 삶의 질을 고양시켜 나가는 것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